안녕하십니까.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국회의원회관이 썰렁하다고 하죠. 의원들이 다들 지역에 나가 있답니다. 유권자들에게 눈두장 찍기 바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유권자들만 열심히 만나면 공천, 당선의 길이 열릴까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교과서만 봤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인물, 정책 좋다고 그냥 당선되지 않습니다. 선거는 과학입니다. 판을 잘 읽고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펼쳐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2024년 총선을 위한 쪽집게 과외를 시작합니다. 예습, 복습 필요 없습니다. 방송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낸 책이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내는 당선 지침서. 방송 전이든 후든 책도 같이 보시면 훨씬 명쾌해질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쪽집게 강조하는 2024년 총선 전망입니다. 정확히 오늘이 총선 전 301일 전인데요. 전체적인 국민들의 현재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디테일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내년 총선판을 조망해보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민생의 위기, 국정의 위기, 그리고 정치의 위기,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안개전국인데요. 정확히 4년 전 이맘때에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또 저희 조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면 대략 3분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국민들이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정치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여론 지표를 한번 살펴보고 숨겨진 어떤 이면의 그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서 내년 총선의 전체적인 판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층이 바라보는 제1의 시대정신은 야당 심판을 통한 정권 수호, 진보층이 바라보는 제1의 시대정신은 정권 심판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도모하고 향후에 정권을 탈환한다. 이건 거의 불변의 구도로 이미 확정돼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 중간층들은 이런 양당의 어떤 그 정쟁과 무관하게 어떤 정치 개혁, 그리고 국민들 편하게 할 수 있는 국민 통합, 민생 안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이런 것들에 더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내년 총선에 임박한 시점에 이런 그 국민들의 기대감을 더 충족시켜 줄 거냐, 이것이 결국 내년 총선의 막판 가장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내년 총선과 관련하는 전체 구도를 살펴보려면 먼저 국정 지지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자료는 여론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매월 주간 단위로 지금 공표되고 있는 수많은 여론조사들을 통합해서 주간 단위로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의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 5월 4주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긍정률은 33.8%, 40%를 밑돌고 있고요. 부정률은 56.6%를 기록했습니다. 대략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1.5배 높은 상황이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취임 직후에 긍정률이 좀 높게 유지되다가 6, 7월경에 역전돼서 지금 부정률이 계속 일관되게 약 1.45배 정도 높은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올 들어서 민주당 쪽에 각종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지금 긍부정이 다소 좀 격차가 좁혀진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당 지지도가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 역시 올 3월 이후부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대략 오차 범위 안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여론조사, 발표된 여론조사의 평균 부동층이 대략 무당층이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접조사에서는 거의 무당층이 약 30% 육박하고요. ARS는 좀 10%대 초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정 지지도도 부정률이 지금 1.5배 정도 높고 정당 지지도도 야당이 지금 여당보다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 리서치뷰가 작년 6월부터 지금 매월 정기적으로 내년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 거냐를 일관되게 동일한 설문으로 물어본 결과들을 지금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작년 6월 국민의힘이 딱 한 번 앞섰고 그 이후로 민주당이 계속 우세한데 올 2월에는 거의 동률을 기록했죠. 앞에서 살펴본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 역시 2월 달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그런 컨벤션 효과가 좀 작동하면서 2월에는 거의 동률을 기록했었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거의 민주당이 약 10%포인트 두 자릿수 격차 정도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선거 구도라고 하죠. 프레임 공감도인데 이건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2022년 11월 말 이제 부정기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취합을 해온 건데 총 최근까지 5차례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은 동일하고요. 내년 총선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역시 올 2월 달에 여당 컨벤션 효과가 가장 컸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정부 지원을 위한 여당 승리는 36, 7%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대략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을 제외하면 나머지 넉 달의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야당 승리가 두 자릿수 정도 우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2020년 총선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했던 설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정당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내년 총선에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은 어느 정당이냐. 저희가 이제 올 4월, 5월부터 지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 설문을 계속 유지를 할 건데요. 역시 지금 국민의힘을 절대 찍고 싶지 않다가 50% 초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조사 연속.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가 약 36, 7%.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 정서가 대략 1.5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권에서는 계속 대부분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전 정부 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착상을 해서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 동일한 그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직전에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역시 2월 말 그런 컨벤션 효과 덕분에 그 격차가 가장 좀 좁혀졌었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가 50%대 과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긍정률 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고 국민은 문재인 편을 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지표가 저희가 2011년 최초로 조사한 게 2011년 5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지금 최근 4월 말까지 이 그래프에는 뭐 전체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총 40회 조사를 했습니다. 국내 조사기관 중에 가장 장기간 그리고 가장 방대한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모 중앙일간지의 기자께서 이런 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칼럼에서 지적을 하셨던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인 올 4월 말 현재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30%, 박정희 전 대통령 23%, 문재인 대통령 16%, 김대중 11%, 윤석열 현 대통령이 10% 순으로 나타났고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 세 분의 민주당 계열 대통령의 호감도 합이 57%,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15분의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 호감도 합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대통령 호감도가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 호감도보다 17%포인트, 약 1.4배 정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1년 5월부터 지금 12년째, 만 12년 됐습니다. 조사 횟수는 40회, 40번째 조사를 했고요. 총 표본은 44,302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조사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최대 규모의 조사를 하고 있고, 이 40번의 조사 중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1위를 기록한 횟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차례, 과반 57.5%를 1위를 차지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1회, 문재인 전 대통령 5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에 딱 한 번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에서 노무현 대통령 호감도가 국민 여론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2010년 이후에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당선자, 또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대표 경력 중에 노무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프로필을 가장 많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 여론이 우리 후보들의 대표 경력을 선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지표가 되고, 실제로 중앙선관위에도 본인들이 대표 경력을 이런 유관 경력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제 4월 말, 올 4월 말에 저희가 이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하단에 조사 개요가 있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위험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35%, 3분의 1이 넘는 국민이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 내에 극심한 그런 어떤 그 팬덤, 강성 팬덤 관련 논란, 뭐 이런 계파 갈등, 그로 인한 지지층 분열을 28%가 꼽았고요. 세 번째로 전략 부재 10%, 전당대 돈봉투 사건, 뭐 신당 출연 순으로 위험 요인을 꼽았습니다. 보수층의 53%, 중도층의 31%가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를 1순위로 뽑았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계파 갈등, 지지층 분열을 거의 절반인 47%가 당대표 리스크보다는 계파 갈등이나 지지층 분열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당인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최대 위험 요인은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역시 조사는 동일한 기간에 동시에 이루어진 조사고요. 절반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계파 갈등, 지지층 분열, 우리 국민의힘 쪽도 지금 쓴소리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죠. 12%, 그리고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리스크 12%, 전략 부재 10%, 신당 출연 4%. 아직 신당 출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기대감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위기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국민의 절반, 여론조사 응답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리스크가 국민의힘 총선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맨 처음에 살펴본 국정 지지도와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라는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2016년 20대 총선, 그 다음에 4년 후인 21대 총선 직전에 바로 선거일 바로 직전 마지막 공표조사입니다. 조사는 저희가 당시에 해서 공표를 했던 거고요. 총선 직전 국정 지지도와 당시 여당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20대 총선 때 4월 13일이 총선이었죠. 6일 전부터 이제 공표 금지니까 선거일 전. 4월 6일 마지막 공표조사에 박근혜 대통령 긍정률이 32.9%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이 전국에서 얻은 지역구 평균 득표율이 38.3%, 비례대표는 33.5%를 기록했습니다. 비례대표와 긍정률은 뭐 거의 0.6%,
소수점 차이로 거의 비슷하고요. 지역구에서는 약 6.4%포인트 정도, 5.4%포인트 정도를 더 득표했습니다. 반면에 21대 총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긍정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월 15일이 총선이었고 그 직전 마지막 공표조사 4월 8일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긍정률이 당시 5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체 253개 지역구에서 얻은 지역구 평균 득표율이 49.9%, 비례대표는 당시 이제 위성정당 두 개 정당으로 나뉘었었죠. 39%, 정의당이 대략 한 10% 정도 득표를 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긍정률보다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은 약 5.1%포인트 낮았습니다.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정의당이나 다른 진보정당 계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포함된 수치가 55%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산 효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앞에서 살펴본 수치가 39% 정도인데요. 5월 4주 현재. 그러면 이 현상을 그대로 그냥 동일하다라고 가정한다라면 내년 국민의힘 당장 총선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대략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률 39 플러스 5 정도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40% 중반을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얻을 수 있겠다. 반면에 지금 부정률이 이제 57일 정도잖아요. 이 57을 윤석열 대통령 부정률 57%가 전부 야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또 다시 어떤 국정안정이라는 이런 보수적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또 일부는 또 여권으로 갈 거고요. 대략 5%가 간다고 보면 50 가지고 나머지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들이로 분산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저희가 40번 지금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거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 직전에 호감도 지표와 득표율 간에 상당히 밀접한 상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 그래프를 한번 참고하시면 2014년 5월 21일 조사고요. 이거는 바로 직후인 6월 4일 지방선거 광역비례 득표율이고, 왼쪽은 2018년 역시 지방선거 직전 호감도, 우측은 이제 실제 개표 결과 광역비례. 2019년 말 이제 총선 전에 가장 근접한 시점이 이제 2019년 말 조사였고요. 21대 총선 비례대표, 그리고 작년 대선 직전에 2월 초에 했던 이제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를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계열,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 호감도의 합을 구한 거고, 우측은 당시 범진보 정당과 범보수 정당의 득표율 합을 요약을 한 겁니다. 자, 2014년 범진보 호감도가 50이었고요. 실제 득표율이 51%였습니다. 범진보 광역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2018년 범진보 득표율 합이 63이었고 범진보 정당이 63%를 득표했습니다. 2020년 총선 직전인 범진보 대통령 호감도 합은 53이었고 21대 총선 범진보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이 53%였습니다. 작년 대선 직전 범진보 호감도 합 49, 작년 대선 이재명 심상정 등 범진보 득표율 합이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1, 63대 63, 53대 53, 49대 50, 거의 1%포인트 이내에 어떤 편차를 가지고 범진보 정당 또는 후보들이 얻게 될 득표율의 맥시멈을 나타내주는 강력한 선행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범보수는 범보수 대통령 호감도 합보다 실제 범보수 정당이나 후보들의 득표율이 대략 4, 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정컨대 범진보 대통령 호감도 조사의 무응답층이 대략 4, 5%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보수 성향인 분들이 많은 그룹일 것 같고, 그분들이 결국은 실제 투표 행태에서는 보수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상당한 12년 동안의 어떤 그 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직후에 어떤 전국 단위 선거를 미리 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12차례 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4월 말 조사에서 범진보가 범보수 호감도보다 약 1.4배 정도 지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7가지 지표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지표를 전부 이제 한 장으로, 슬라이드로 좀 요약을 한 겁니다. 국정 지지도 긍정률이 약 39,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 38, 총선 지역구 지지도 36, 그다음에 프레임 공감도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승리가 37, 국민의힘을 반대한다 52, 윤석열 정부가 더 잘했다 37, 대통령 호감도에서 범보수 대통령 호감도가 40입니다. 부정률은 국정지지대 부정률은 뭐 57 등등 수치인데, 비교란을 보시면 정당 지지도를 제외하고 국정 지지도, 총선 지지도, 총선 프레임 공감도, 그다음에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반대 정당, 전현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지표를 여권과 야권으로 구분해서 비교를 해보면, 정당 지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는 야권이 대략 1.3에서 1.5배 정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정당 지지도만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약간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수호 대 정권 심판 구도가 이미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도가 전국을 관통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온갖 리스크와 방탄 정당 이런 도덕성 리스크 등에 지금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죠.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정 지지도, 그 다음에 민생, 또 외교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7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 전국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도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볼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조사 응답률이 역대 최악입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염증, 그다음에 불만이 지금 심각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아 나설 거냐, 그래서 투표장에 나갈 거냐, 아니면 작년 지방선거처럼 특정 세대가 투표를 대거 포기할 거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운명이 갈릴 건데, 결론적으로 선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아직도 한 10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많은 변수에 따라서 전국이 출렁이고 어떤 시속 게임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신당 출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표상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지표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야권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여론조사 응답률이나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불신, 불만들, 이런 것들이 누적된 불만들을 볼 때,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 때 전국 투표율이 50.9%였습니다. 이 50.9%의 수치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그러니까 2010년대 들어서 모든 선거에 투표율이 계속 상승하다가 작년 대선을 기점으로 지금 주춤하고 있고 하락했는데, 만약에 작년 지방선거 수준의 투표율이 내년 총선에 그대로 관통된다라고 보면 민주당은 거의 최악의 참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이 38%였죠. 전국이 50.9%였는데 20대, 30대 투표율이 3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핵심 주력 지지 기반인 40대, 50대가 40대는 투표율이 45%를 믿더라고요. 50대는 겨우 59%였습니다. 반면에 70대 투표율 70.5, 70대 이상 66%. 그러니까 지금 세대 구도가 40, 50 대 60, 70으로 지금 대립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20, 30 청년 세대가 결국 모든 선거의 운명을 가르게 될 텐데, 문제는 지금 60대 이상 노년층보다 40, 50대 중년층의 투표율이 거의 두 자릿수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국 주도권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어떤 도덕성 리스크들이 겹치면서 결국 리버럴들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5%포인트 안팎의 상승 여력이 있고, 거기에 투표율까지 낮아진다라면 60대 이상의 높은 득표율, 그 다음에 지지층의 결집력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비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발표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을 수치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어떤 행간이나 맥락,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응답률 부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이 이렇게 깊어진 건 근자에 보기 드문 현상이고요. 결국 이렇게 누적된 불만이 어떤 그 분노의 에너지가 투표 포기로 갈 거냐, 아니면 어떤 대안을 찾아서, 또는 더 나쁜 놈을 찾아서 심판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10달간의 총선 레이스에서 다이나마키게 펼쳐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첫 번째 꼭지에서 총선 전망을 두루 살펴봤고요. 총 7가지의 주요 지표, 그리고 앞으로 남은 300여일 동안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총선이 예측 불허의 상황이 있다. 관련해서 왜 예측 불허냐?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야권이 굉장히 압승을 거두고도 남을 상황인데 왜 저 안모 씨는 예측 불허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아직 게임이 시작도 안 됐다라고 하는지, 그 관련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안락 카레니나 법칙입니다. 이 안나 카레니나 법칙은 총균세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서문에서 썼던 내용에서 이제 유추된 건데요. 그 첫 구절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 에서 이제 유래한 명칭인데, 바꿔 말하면 성공을 거두는 것은 한 가지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의 원인을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재를 피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정치판에는 안나 카레니나 법칙의 저주가 씌었다, 이런 이제 그 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선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걸 극복한 사례도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2년 전쯤인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직전에 이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일당을 차지하고 있던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자 그에 반발해서 주민투표를 제안하죠. 그리고 보수단체 주도의 주민투표 서명이 이루어지고 결국 8월에 주민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법은 3분의 1, 33.3%의 투표율에 못 미치면 이제 그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으로 법규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 투표율이 25%대에 그치면서 결국 오 시장이 이제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예정에 없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기에 실시가 됐죠. 다음 해인 4월에 총선이 있고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더군다나 수도 서울에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였습니다. 근데 이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도덕성 리스크, 위선자 프레임이 작동하는 생생한 사례를 하나 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데, 이건 당시 저희가 8월 말부터 10월 26일까지 선거일까지 총 17번의 트래킹 조사를 쭉 하던 그 데이터를 요약해 온 건데요. 10월 3일 날 박원순, 박영선 등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그 다음 날 조사에 수치고,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고공행진을 시작합니다. 두 자릿수 격차로 우위를 보이고 가다가 10월 중순, 10월 15일에 당시 한나라당이 매일같이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 어떤 학력, 병역, 뭐 재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협찬 인생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게 10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직후에 이제 조사에서 소위
한강 이북이 무너집니다. 야권 단일 후보 선출된 직후에 박원순 후보가 중부권, 서울 중부권과 강북권에서 50% 중반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었는데 협찬 인생으로 낙인 찍힌 직후에 약 13%포인트 안팎 두 자릿수 급락을 하고, 반면에 나경원 후보는 모든 지역에서 다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남권이나 강남권보다 서민이나 민주당 야권층이 많이 살던 강북 지역에서 민심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당시 박원순 후보는 이제 깨끗한 청렴한 시민운동가라는 이미지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그런 캠페인에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나라당이 아주 집요한 공격을 통해서, 그리고 백두대간을 탈 때도 대기업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협찬받았다. 그래서 박원순은 협찬 인생이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그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수치가 그 지지율 급락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직후에 10월 20, 21일 날 이틀간 부재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재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11.7%포인트 대승을 거둡니다. 이미 판이 엎어진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틀간 부재자 투표를 선거일 전에 실시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2006년 이명박, 김민석이 맞붙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거의 10%포인트 격차로 압승을 거뒀지만, 부재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서초, 강남, 송파를 포함해서 25개 구 전역에서 무려 20%포인트 우세를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가 군인과 직장인 그리고 공무원 그룹이 많이 참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보 정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어떤 그 영역인데, 이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무려 11.7%포인트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스로 기억나시겠지만 안철수 서울대 그 융합기술대학원장인가요? 안 원장이 격려 방문하고, 그리고 부재자 투표 다음 날 10월 22일 날 새벽에 시사인이 단독 나경원 고액 피부샵 의혹이라는 그런 의혹 기사를 내고, 그 이후에 나경원 후보와 관련된 여러 악재가 이어지면서 결국 다시 판이 복원되고 MB 심판 구도가 관통하면서 박원순 후보가 가까스로 다시 승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선자 프레임 이 사례를 제가 여기 인용한 이유는 지금 앞에 1장에서 살펴본 여러 지표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하고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여러 의혹과 리스크가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양상을 띠고 그게 표심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런 서울시장이라는 큰 선거판에서도 그런 어떤 도덕성 리스크가 작동하면서 지지층이 많던 지역이 한 방에 무너지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경험했듯이,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건너야 될 수많은 지뢰를 어떻게 피할 거냐, 이게 이제 민주당에 주어진 어떤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 팩트가 뒷받침되는 네거티브는 매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그 팩트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 네거티브를 시도한 측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근거가 뒷받침되는, 팩트가 뒷받침되는 네거티브는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로 재미를 보던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가 결국 나경원 후보의 악재가 터지면서 판이 다시 뒤집히는 그런 사례를 아까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거티브는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세 번째로, 선거는 시속게임이다. 말 그대로 개표가 끝나고 당락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거의 기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싸늘하잖아요. 뭐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뭐 외교안보나 민생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그 험악하고, 특히 지금 여당의 곤혹스러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발 이 리스크가 어떻게 이제 작동할 거냐, 어떤
어떤 그 파장을 불러올 거냐. 이게 앞으로 여권의 큰 걱정거리일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국정 지지도가 나빴던 2012년 19대 총선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야권에 유리한 어떤 지표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던 201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내년 총선으로 보면 이제 12년 전이 되겠죠. 2012년 19대 총선 4월 총선 직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긍정률이 불과 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금 한 10% 이상, 포인트 이상 낮은 거죠. 이 조사는 당시 한국갤럽이 2012년 3월 1주부터 5주까지 그 주간조사 총 표본수가 7,800명을 통합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3월 현재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긍정률이 27%에 불과했는데, 그 직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전국 지역구 43.3%를 득표했고요. 비례대표 역시 43%에 근접한 대략 42.8%를 득표했습니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지역구에서 37.9%, 비례대표 36.5%로 전체 의석 152석으로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합니다. 4월에 강원도를 최문순 후보에게 뺏겼고요. 10월에 또 서울을 박원순 후보에게 뺏겼고, 그러면서 12월 19일 날 끝내 전 대표에게 전권을 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상징색을 과감하게 바꿉니다. 이 당시에 야권에서는 굉장히 비아냥됐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지만, 정말 당명과 당 컬러를 바꾸면서, 그리고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부활, 뭐 이런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박근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누리당의 어떤 그런 혁신적인 보수의 금기를 깬 혁신이죠.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참패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도를 바꿔내면서, 그러니까 이명박 심판 구도를 박근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꿔내면서 152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지표상으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총선 직전에 상하반기 재보선 압승을 거두고 정말 뭐 정권 탈환이 이제 눈앞에 목전에 왔다라고 정말 헌어성을 부르던 우리 민주통합당이 같은 기간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간 박원순 후보가 과반의 득표율로 당선을 하죠. 그래서 서울을 이제 탈환을 하는데, 실제로는 무소속 박원순인 겁니다.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의 서울의 48명의 야전 사령관을 거느린, 거의 수십만의 당원을 거느린 제1야당을 꺾고 맨손에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틈을 타서 이제 시민통합당과 합당을 하고 당명을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이제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게 12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이 당시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였는데, 손학규 의원이 손 대표가 물러나고 한명숙 대표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이분들이 이제 선출직 지도부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당시에 이제 그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 뭐 굉장히 그 지난한 어떤 협상과 뭐 파열음이 일다가 가까스로 이제 2월 말에 야권 연대가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야권 연대까지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졌으니 야권이 정말 압승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낙관이 아주 풍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이제 계속 공천 참사가 이어지죠. 지금 굉장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영 전 의원도 당시 단수 공천을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공천 취소하고, 또 당시 사무총장이던 임종석 셀프 공천, 역시
공천권 반납 뭐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결정타는 4월 1일 김용민 막말 파문입니다. 그 당시 여러 지역 조사를 진행했던 저희 경험칙상으로 보면 또 총선 이후에 다른 기관 관계자들의 이런 그 평가를 종합해 보면 당시 근접 표차로 판세가 뒤집힌 지역들은 이 김용민 막말 파문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김용민 공천을 철회하라라는 요청이 쇄도했지만 결국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는 김용민에 대한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지금 우리 한국 정치판을 거의 주무르고 있는 김어준, 김용민, 누굽니까 주진우, 이게 정봉주 선생도 보이네요. 이분이 그때는 이제 옥중에 있어서 아마 그 캐리커처를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광화문에서 저런 이제 지원 유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강성 지지층 여론에 휘둘린 민주통합당이 2012년 총선에서 막판에 터진 이런 큰 어떤 그 설화 사건을 조기에 잠재우지 못하고 위기 관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지기 어려운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일당을 혼납하는 그런 이제 사태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월 총선이 끝나고 이틀 후에 우리 한명숙 의원이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하죠. 그리고 직후에 이제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되는데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대선 한 달 앞두고 지도부 총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를 뽑았지만 친노, 비노 이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 그런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11월 18일 날 이해찬 대표와 김한길 등 최고위원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2012년 12월 19일 대선을 치르게 되고 결국 정권 탈환에 정권 교체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도덕성 리스크, 위선자 프레임, 두 번째로 바로 이 혁신과 주먹구구, 이게 이 전국 선거판을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어떤 파괴력을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사례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금 계속 연이어 선거 때마다 지금 터지고 있는 설화 사건입니다. 앞에 김용민 사례는 이제 설화 사건 때문에 그 이제 사례를 든 건 아닌데 이 설화 사건 전국판을 흔든 사례의 첫 스타트는 정동영이죠. 2004년 탄핵 정국 속에서 그 탄핵 역풍에 열린우리당이 거의 정말 그 개헌 저지선까지 가지 않냐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방방 뜨고 있을 때 그 탄핵 역풍에 취해서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좀 실언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본인의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죄를 하지만 그 계기로 보수층이 대거 결집합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가까스로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설화 사건의 원조는 정동영 전 의장이었죠. 두 번째로 민주당 쪽에만 설화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우리 한나라당 당시 대변인이었죠. 대변인이었던 정태옥 의원이 소위 이부망천이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이부망천이라는 실언을 하면서 이게 수도권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 유정복 인천시장을 포함해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30% 중반, 남경필 지사도 30% 중반에 그쳤고요. 굉장히 참패를 하게 되죠. 최근 총선이 2020년 총선에서도 2022년 4월 6일 관악갑에 공천을 받은 김대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3, 40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방송에서는 또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런 좀 논란이 되는 말을 하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근데 같은 날 우리 또 차명진 부천병에 그 공천을 받은 차명진 통합당 후보가 그 세월호 사건 관련 유가족들을 폄하하고 희롱하는 그런 발언을 한 내용이 거의 전국 이슈를 강타하죠. 그러면서 우리 김대호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에 등록이 무효가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당적 변경에 따른
그래서 그러니까 김대호 후보의 이 파문이 불거지고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제명을 요구하고 그래서 제명을 하면서 이제 당적이 없어지니까 후보 등록 이후에 당적이 변경된 이제 사유에 해당되고 그걸 사유로 해서 선관위가 김대호 후보의 등록을 무효시킵니다. 무효화시켜서 통합당은 관악가 외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고 차명진 후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명을 지시했지만 당 윤리인가요? 윤리위에서는 제명이 아니라 그냥 경고 정도로 끝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제명을 추진하고 제명을 했는데 우리 차명진 후보가 법적 소송을 통해서 선거 전날 당적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차 후보는 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화 사건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김대호, 차명진 두 후보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뉴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이 일파만파 확산이 됩니다. 4월 6일 설화 사건이 이제 두 분 다 똑같은 날 터졌는데 이 직전 10일간 그리고 직후 10일간 선거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그 비카인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주요 언론사 기사들이 다 업로드되어 있는데 설화 사건이 터진 날을 기점으로 전 10일 후 10일간의 김대호, 차명진 관련 기사량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김대호 후보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59건에 불과했는데 833건으로 이제 급증을 했고요. 우리 차명진 후보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9건에 불과했는데 977건, 100 몇십 배가 이제 급증하게 되는 거죠. 109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후보 이런 그 큰 설화 사건이 터지면 당사자나 정당에서도 이걸 수습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만큼 파문이 그 일파만파 확산되고 따라서 앞으로 이제 선거를 준비하시는 우리 후보님들도 이런 그 말 실수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항상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는 심정으로 이런 전략 메시지를 잘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로는 이제 삼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이 거의 이제 가시권에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5월 6일부터 8일까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했던 그 데이터를 좀 인용한 건데요.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질문에 약 57%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습니다. 각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보다 약 5, 6% 높죠. 63%. 국민의힘 지지층은 전체보다 오히려 한 13%포인트 낮은 44%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제3지대 정당이 지금 워낙 양당 구도의 정치판이 정말 그 어떤 정치의 실종, 몰락, 뭐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신당이나 제3지대를 지지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 양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분노 게이지가 높다 보니까 제3지대의 어떤 필요성이 이제 과도하게 반영되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 제3지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 지지층이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동할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 비해서 원심력이 더 크게 작동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전에 김태섭, 김종인 두 분도 그럼 뭐 추석 전에 신당 창당을 그 공언을 하셨었고요. 6월 11일입니다. 엊그제죠. 지금 양양자 현 국회의원이죠. 광주 서구을 양양자 의원이 뉴스원의 단독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지금 오래전부터 신당 창당을 준비했고 파급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신당을 4월 26일 창당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뭐 이런 기사까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지금 뭐 정의당 내부 그룹도 있고요. 여러 그룹에서 지금 신당 창당을 지금 도모 또는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제3지대 신당이 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될 경우 양양자 의원도 광주 민주당 공천으로 그 민주당이 인재 영입 인재로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
2020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다가 지금 뭐 당내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즉 금태섭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에서 나가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제3지대를 도모하면 국민의힘 보수층이 분열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할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분산될 가능성이.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앞으로 남은 변수들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꼭지에서 살펴본 게 이제 안락 할인이나 법칙인데, 이 안락 할인이나 법칙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선에서 성공하기 위한 정당은 여러 가지 뭐 다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악수나 어떤 돌발 상황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여권보다는 민주당의 그 잠재된 지뢰들이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숙제일 것 같고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 그리고 호남의 그 어떤 지표도 지금 심상치 않고 3지대 신당에 출연할 경우에 민주당 지지 기반이 잠식될 개연성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도모하는 우리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전체 선거 구도나 시대 정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제쳐놓고 대신에 내년 총선판, 경선판을 관통할 어떤 시대 정신을 잘 읽고 거기에 어떤 일관된 전략을 세우고 캠페인에서 경쟁 후보보다 어떤 차별화된 우위를 점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받고 보충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처럼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하는 서양식으로 토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간 되십시오.